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이 된 고민정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 백일장 대회에서나 글을 써봤을 뿐, 요 정도로 긴 이야기를 써서 다른 분들 앞에 내보이기는 처음이네요. 지금 조금 쑥스러운데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제 사연을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영상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 더 익숙한 MZ세대이지만 그래도 책을 보는 맛이라는 게 있고 글로 전하는 맛이라는 것이 있지 않나요? 제가 사연을 보내면 성우님께서 또 다정한 목소리로 읽어주실 테니 그것을 믿고 저도 용기를 내보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저의 연애와 결혼 이야기입니다. 연애의 시작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였어요. 저의 장점을 꼽으라면 당연코 다리와 몸매입니다. 다리가 길고 예뻐서 스커트가 참 잘 어울리는 몸매거든요. 연예인 이혜영 씨나 유라 씨가 다리 보험에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다리 보험 들고 모델할 정도로 예쁘다고 생각해요. 제 자랑 같지만 얼굴도 서구형 미인으로 생겨서 키가 5cm만 컸어도 미스 코리아감이라는 얘기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처음 대학교 보드게임 동호회에 갔을 때에도 저랑 데이트하려고 많은 남자들이 다투었죠. 그때 저는 명문대에 다니는 키가 182cm로 크고 1살 위인 오빠와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남자들의 관심쯤은 가볍게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존심도 세고 남에게 함부로 여지를 주지 않는 철벽녀가 바로 저였거든요. 저를 차지하려던 남자들의 무리 속에 눈에 띄는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재석. 중앙대 토목공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인데 동명이인인 연예인이 있잖아요. 잘생기기로 유명한 남자 배우요. 하지만 이 친구는 그 남자 배우와 반대로 정말 못생겼습니다. 굳이 닮은 꼴을 찾자면 뚱뚱한 개그맨으로 유명한 유민상님이랄까요? 슬프지만 재석이는 그 개그맨보다도 못생긴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있다고 철벽치고 상대도 잘 안 해주는 저에게 한결같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챙겨주는 친구였어요. 외모가 대수인가요?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니까 우리는 친구로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재석이는 제가 동호회에 오고 갈 때마다 차로 저를 데려다 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과 커피도 미리 차에 챙겨놨습니다. 게임 도중에 배가 고파 보이면 그런 간식을 저에게 조용히 주었고요. 생리통으로 아파서 동호회 참석이 어려웠던 날은 약이랑 죽 그리고 핫팩까지 챙겨서 우리 집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제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쇼핑하러 갈 때나 언제나 오케이 당연하지 하고 같이 가주는 친구는 재석이 뿐이었어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도 해주지 못할 만큼 공주처럼 대접해주니 저는 점점 이 친구가 스며들듯이 마음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그 이상의 어떤 관계나 일은 없었습니다. 재석이가 저에게 정성을 쏟은지 꼬박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재석이도 제 남자친구도 모두 어느덧 취직을 해서 사회인이 되었어요. 하지만 사회로 나간 뒤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주 싸우고 서로 마음 상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더니 사귄 지 5년이 되어가자 남자친구는 저에게 시들해진 건지 회사에 입사해서 바쁘다며 연락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그 오빠는 저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에 재석이와 술을 마시면서 헤어진 아픔을 삭히고 있었어요. 미정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기대해. 난 언제나 네가 무엇을 하든 너의 편이니까 말이야. 재석아, 너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애인이었던 사람이 차버린 지금 너무너무 아픈데 넌 다른 남자를 만나는 나를 4년 동안 봐줄 수 있는 거야? 널 사랑하니까 난 그럴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올 때까지 4년이고 5년이고 난 계속 기다릴 수 있는걸? 그렇게 말하고 쑥스럽다는 듯이 웃는 재석이에게 전 그날부터 마음을 뺏겼습니다. 우리는 그날 술김에 처음 키스를 했고 사귀기로 했어요. 남자친구가 된 재석이는 정말 좋은 남자였습니다. 제 취향에 맞춰서 밥을 먹어주고
데이트 코스도 짜주었어요.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로즈데이까지 기념일이라는 기념일마다 저에게 선물을 안겨주었어요. 값비싼 물건이나 명품이 아니어도 이렇게 해주는 정성은 제가 감동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 남자를 4년 동안이나 짝사랑하게 만들다니. 좋은 남자를 몰라보고 외사랑을 하게 만들었던 과거에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우린 사귄 지 1년이 채 안 되었지만 재석이는 저에게 청혼을 했고 이윽고 우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니고 있는 직장은 광고 대행사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TV나 인터넷 광고에서 제품을 찬양하거나 선전하는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저의 직업이죠. 흔히 카피라이터라고 부르고요. 현재 대리 2년 차로 월급이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연봉이 6천만 원 가까이 되어서 경제력이 있는 편이죠. 남편은 중견 건설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성격이 좋고 친화적이라서 직장 생활은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하지만 열심히 일해서 고가를 높이 받고 승승장구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차의 부부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어서 결혼할 때 우리의 힘으로 산 아파트의 대출금을 열심히 갚아가면서 남들처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히 지내고 계시고 그 나이에 흔치 않은 금수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두 분 모두 평범하고 일반적인 분들이라서 여기에서 보는 사연들처럼 제가 못된 시집살이를 겪는 것도 아니에요. 아, 생각해보니 한 가지 단점이 떠오르네요. 시댁 집이 정말 너무 더러운 거 있죠? 시댁에 들어갈 때면 바닥에 늘어놓은 옷가지나 쓰레기 등을 치우면서 들어가야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 부엌과 화장실엔 하얀 실리콘 줄눈마다 곰팡이와 물때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 날을 잡아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대청소를 해드리고 오곤 해요. 직장 다니면서 대단히 챙겨드리는 것도 없는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효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부모님은 집이 이만하면 됐지 뭘 하시지만 제가 청소해드리고 잔소리할 때면 저를 거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동생인 서방님이요. 청결을 강조하는 서방님은 더러운 집에서 사는 것을 못 견디고 취직하자마자 자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 서방님의 이름은 한재희이고 남편이나 저보다 2살 어린 31살이에요. 서방님과 남편은 180도 다릅니다. 어떻게 한 배에서 둘이 나왔나 싶을 정도예요. 키도 크고 얼굴이 깔끔하게 잘생긴 편으로 대학 때부터 여자들한테 인기 많았다고 시모가 늘 자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부도 잘하고 독하게 파는 스타일이라 결국 누구나 꿈꿀 만한 대기업의 취업까지 성공했어요. 서방님은 승진을 위해 고가도 신경 쓰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대기업 임원까지 달 욕심으로 회사 일에 올인하는 것 같아요. 다만 성격이 좀 까칠하고 매사에 정확한 스타일이랄까요? 자기 말이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면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 명절에 시댁에서 모였을 때 일화가 생각이 나네요. 서방님은 종종 시부와 정치나 경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곤 하거든요. 시부가 대뜸 유튜브 동영상을 들이대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거기에 맞서 서방님도 질 수 없다는 듯 젊은 세대의 정치 철학도 이해해야 한다고 들이받는 거죠. 시부는 전라도 사람들은 죄다 가난하고 먹고 살 게 없어서 서울에 올라왔다 등 뭔가 지역적인 편가르기가 심하고 전라도 사람들을 오해하거나 몰아가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서방님은 이에 반박하죠. 전 서울 사람이지만요. 경상도 사람들은 정치에 관해서 내로남불이에요. 그리고 그 기저에는 우리 경상도는 권력을 잡고 있다는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그간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이 경상도 출신이 많았고 보수당은 자신들의 이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편가르기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 경상도끼리 뭉쳐야 권력 유지를 도와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다. 이렇게 같은 출신들끼리 밀고 당겨주니 전라도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는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서방님의 몰아치듯 논리적으로 말하는 통에 늘 토론의 끝은 시부가 2손 2발 들고 알았다 알았어 네 말이 다 맞네 하고 자리를 일어나야 끝이 납니다. 정말 빡빡하고 피곤한 남자일 것 같죠?
그래도 토론에서 이기고 난 뒤에 아싸 하며 짓는 미소가 귀엽다고 생각한 적은 있어요. 이런 서방님이 어떤 여자와 살까 참 궁금했는데요. 의외로 생각보다 일찍,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한 다음 해에 서방님은 결혼을 했어요. 서방님이 신부감으로 데려온 여자는 동갑의 나이로 이름은 이수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여자였어요. 훤칠하고 잘생긴 서방님 옆에 서기에는 다소 부족한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밝고 애교가 많은 성격을 가졌죠. 느낌상 여자분이 서방님을 일반적으로 좋아하고 오랫동안 공을 들이다가 결혼에 꼴이 난 것 같은데 우리 남편과 저의 연애 과정과 비슷해 보였죠. 연애 과정이야 어떻든 결혼해서 서로 위해주면서 잘 살면 되잖아요. 동서가 시댁에 들어와서 저와도 별다른 트러블 없이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생일 때면 케이크나 스타벅스 상품권 같은 가벼운 선물을 하며 축하해주는 사이 정도랄까요. 시댁에서 만날 때면 늘 서방님이 바쁘다고 결혼해도 얼굴을 잘 볼 수 없다며 징징대며 우는 소리를 해요. 동서는 결혼한 지금도 서방님이 그렇게 좋아서 보고 싶어? 그럼요. 우리 남편이 보통 멋있는 남자예요? 그런데 평일에도 야근한다고 늦어. 주 5일째인데 토요일까지 회사를 나간다니까요. 난 선생이라 시간 여유가 많은데 누구랑 노냐고요. 외로워요 아주. 한편으로는 동서의 불평이 이해가 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1년쯤 지나자 우리 남편도 변했거든요. 늘 나만 바라보고 나에게만 맞춰주던 남자가 이제 자기 일과 시간을 챙기더라고요. 회사 일이 바쁘다며 평일에 늦은 퇴근이 많아졌고 저를 토요일마다 혼자 집에 두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지 핸드폰을 손에 놓은 적이 없어요. 자기 좀 이상하다며 쳐다보는 저에게 거래처에서 수시로 연락하기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항변했지만 전 아무래도 의심이 갔어요. 남편은 주말 특히 토요일마다 늘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외근한다며 나갔습니다.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남편의 태도에 전 안심하고 가정생활을 할 수만은 없었어요. 회사의 친한 언니와 이 일을 상의했을 때 이건 100% 바람이야 바람. 우리 그이도 예전에 딱 모양새가 그랬거든. 의심을 가는 사람을 생각해보고 토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미행을 한번 해봐. 처음 남편의 바람을 의심했을 때 그 대상을 생각해보니 문득 남편이 한 달에 2번씩 다니는 미용실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는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신경 쓰는 남자가 아니었는데 최근 들어 너무 자주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용실은 원장이 혼자 운영하는 샵이었는데 동네에 소문이 파다 있습니다. 30대의 여자 원장은 늘 가슴이 푹 파져있는 티셔츠나 짧은 미니스커트 등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내는 옷차림으로 동네 여자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던 참이었죠. 남편은 평소 몸에 좋은 여자들이 지나가면 힐끗거리며 눈길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요즘 그 미용실 원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남편은 둘째 주 토요일 오전에 평소와 같이 미용실에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전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거리를 두고 미행을 하다가 미용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죠. 그리고 멀리서 미용실 통창으로 보니 시시덕거리며 그 원장과 얘기를 하는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머리를 다 만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불륜 행각을 하게 될 것인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외출하는 남편은 분명 여기서 머리를 만진 뒤 둘이서 함께 나가든지 미용실 안의 으슥한 공간에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짓을 하든지 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의외로 남편은 미용실에서 머리만 깎고 나서 가뿐한 표정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은 남편이 바람피는 상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미용실에 나와서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버렸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남편이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바람피는 현장을 제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무슨 망상을 펼친 거야?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남편은 머리를 자르고 어딜 가는 거지? 매주 토요일마다 저러고 회사를 간다고? 불륜의 대상이 미용실 원장이 아니라는 것만 확인했을 뿐
아직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지 않는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다른 남자친구가 있을 때조차 소나무처럼 저만 좋아해준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을 한 번 의심하고 미행까지 했으니 여기에서 멈추자는 생각으로 남편을 믿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교통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경찰이 제게 전화로 남편분이 파주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으니 어서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알려준 거죠. 전화로 이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전 남편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에 심장이 터져 나올 듯 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응급실에 앉아있는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제가 걱정할 만큼 다친 상태가 아니었어요. 의식도 멀쩡했고 얼굴도 몇 군데 피투성이 찰과상이 보였고 간호사의 처치를 받고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교통사고 났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아, 자기 왔구나. 난 괜찮아. 그냥 몇 군데 긁히고 크게 다친 데도 없어서 치료받고 나가면 되는데 경찰이 괜히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해가지고. 그랬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자기가 왜 파주에 있던 거야? 남편은 갑자기 엄청 당황하는 표정으로 쉽게 대답을 못하고 말을 다른 데로 옮겼어요. 그때 제 촉이 왔어요. 아, 바람 피러 파주 갔다가 사고가 난 것이구나. 그때 간호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한재석 환자분, 사고 났을 때 동행했던 이수진님 보호자도 오시는 건가요? 저희가 수속을 밟을 때. 잠깐, 뭐라고? 이수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수지라는 이름은 바로 동서였으니까요. 이 생각이 들고도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설마 하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니 저보다 더 당황하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말았어요. 전 긴장되는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멀지 않는 병상에서 이수지, 바로 동서를 볼 수 있었어요. 동서가 왜 여기에? 설마 너네 둘이?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면요. 사람이 정말 바보가 되어버립니다. 그 둘에게 따지거나 화내지도 못하고 전 그저 그 병원 밖으로 나오기 바빴어요. 전 이렇게 남편이 바람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가 동서라는 충격적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를 볼 면목이 없는 것이었던지 남편은 이틀 뒤에나 집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전 휴대폰 안에 카톡, 문자, 통화 내역 등등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찾을 수 있었어요. 자주 연락하는 여자, 그 불륜녀의 연락처는 제가 알고 있는 동서의 것이 맞았습니다. 거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은 만났다는 것. 자기야, 우리 토요일밖에 못 만나는 거야? 일요일에 내가 멋진 데 알아봤는데 거기 드라이브 어때? 나도 자기가 너무 보고 싶지. 그런데 알잖아. 당신 동생이 토요일마다 회사에 가지만 일요일은 집에서 쉰다고. 일요일은 우리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기로 해요. 이들의 대화를 보고 나니 전 더 화가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씻고 나온 남편을 불러앉히고 우린 처음으로 남편의 불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체념하듯이 손으로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자신들의 러브스토리를 저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 둘은 결혼하면서 알게 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미팅에서 만나서 사귀었던 옛 연인이었던 거예요. 서방님이 상견례 자리에서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 남편은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답니다. 동서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 시아주버님 하면서 남편에게 처음 본 척 연기를 능청하게 잘했대요. 그래서 남편은 동서가 화장실에 가는 틈을 타서 식구들 몰래 따라가서 둘만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지,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난 이 결혼 허락 못한다. 너를 어떻게 내 동생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겠니?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고 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널 단념했는지 잊었니? 재숙 오빠,
받아들여야 해. 나 제이 씨 사랑한단 말이야. 결혼해야 해요. 오빠만 모른 척 눈 감아줘요. 할 수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사귀었던 둘의 사이는 동서가 남편에게 질렸다면서 100일 만에 끝이 났다고 합니다. 동서는 남편이 못생겨서 더 이상 뽀뽀도 하기 싫다면서 매정하게 차버리고는 금방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동서가 자신의 첫사랑이었고 완전히 잊지 못한 채로 가슴속에 품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너 지금 그게 내 앞에서 할 소리니? 사랑? 잊지 못한다고? 네가 날 쫓아다니면서 순정남처럼 꼬셨던 게 4년이야. 그럼 나에게 한 말도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미정아. 널 정말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야.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에 미안함이 가득한 채로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할 건데? 너를 많이 사랑했고 결혼한 것은 내 진심이었지만 나중에 수지를 다시 만나고 나서야 난 깨달았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수지뿐이라고. 너를 너무 좋아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 미정아. 정말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람이 너무 미우면 때릴 힘도 안 솟더라고요. 머리를 잡아뜯고 얼굴을 핥히고 발로 배를 차고 싶을 만큼 제 앞에 있는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오히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으로 바보같이 있었을 뿐입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에서는 열불이 나고 머리는 멍해진 채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제 나이 고작 33이었습니다. 주변에 이혼한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장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빌붙어 있어야 하는 처지도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저는 저 못생긴 놈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속 시원하게 얘기하지를 못하는 걸까요? 전 제가 이렇게 멍충이 천지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 일을 우리 부부만 알아야죠? 남편과 쿵짝이 맞아 바람난 그 여자, 동서. 동서도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주의 토요일, 남편은 여느 때와 똑같이 동서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저는 남편의 차를 쫓아서 그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동선의 집 근처에 세운 남편의 차로 걸어오는 동서의 앞을 저는 빠르게 막아섰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니, 형님. 형님이 어떻게 여기에... 동서는 저를 보고는 너무나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황한 남편도 차에서 내려서 우리 옆에 섰습니다. 다 알고 왔으니까 이상한 변명 같은 거 할 생각 마라. 집에 서방님 계셔? 없으면 들어가서 얘기 좀 해, 셋이서. 서방님은 오늘도 회사 일로 출근해서 동선의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동서,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니? 남편이 말하듯이 너희들 불륜이 아니라 사랑인 거니? 너희들 못 끝내겠어? 너무 미안해요, 형님. 정말 이렇게 될 줄은 모르고. 나도 미쳤지. 동서는 제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당황스럽고 무섭다는 듯이 울먹거렸습니다. 여보, 미정아, 나랑 얘기하자, 응? 수지는 마음이 여리네요. 지금도 당황해서 말도 못하잖아. 지금 아내인 내 앞에서 불륜녀를 챙겨주고 있는 거야? 너네들한테 물건이라도 던지고 악을 써야겠어? 난 지금 썩어 들어가는 속을 간신히 이성으로 부여잡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편, 너랑 할 얘기가 아니니까 잠잠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서 나가버려. 남편은 제 눈에서 도끼를 보았는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시아주버님이랑 바람 피우는 거 저 그만둘게요. 한 번만 봐주세요, 형님. 동서의 말에 놀란 것은 저보다 남편이었습니다. 동서의 말에 배신감을 느끼고 작은 눈이 최대로 커진 채로 동서를 노려봤으니까요. 수지야, 너 지금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 널 사랑해. 그냥 바람 아니었단 말이야.
너는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이라니? 난 우리 남편을 떠날 마음이 없어. 그냥 오빠랑 옛 추억에 젖어서 몇 번 만났고, 오빠가 들이대서 싫지 않은 마음으로 만난 것뿐이야.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롭던 차에 만난 섹스 파트너 정도? 오빠도 정신 차리고 형님한테 싹싹 빌고 가정으로 돌아가.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른 방식으로 살면서 갚을 테니까 없던 일로 덮어만 주세요. 저 남편하고 이혼하면 안 돼요. 동서는 제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우는 겁니다. 전혀 예상했던 반응과 달라서 저는 기가 찼고 남편은 얼굴이 불그라 푸르락해져서 나가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깐 남편에게는 동서가 진짜 사랑이고 동서에게 남편은 그냥 섹스 파트너였다네요. 남편이 동서의 진심을 알고 너무 당황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고소했습니다. 서방님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셀러리맨의 신하라고 할 수도 있어서 동서는 그런 능력남을 아마 놓치고 싶지 않은 속셈인가 봐요. 그에 비해 내 남편은 그저 다달이 벌어다주는 돈이 새우 330만 원인 평범한 남편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든 생각에 제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차의 핸들에 고개를 받고 미친년처럼 울부짖었어요. 저를 더 바닥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남편이 동서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남자가 저를 짝사랑하고 연애했을 적 모습을 기억하면 지금 동서에 대해 똑같이 굴고 있는 거예요. 저 따위 남편을 마지막 사랑이라고 내 반쪽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니. 그래도 동서가 자기 입으로 끝내자고 했으니 남편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디, 그래. 바다까지 가보자. 전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둘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동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전 이 일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동서가 재직 중인 상암동의 한 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수지 선생은 자기 남편의 친형과 바람난 부도덕한 파렴치한입니다. 라는 제목의 짧은 글로 동서의 불륜을 고발했습니다. 제가 썼던 글은 짧았지만 그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글의 조회수는 100, 1000, 나중에는 1만 회를 넘었습니다. 학교에서 관련된 사람들 수가 기껏해야 1000명 정도일 텐데 아마 외부에까지 소문이 퍼져서 보고 간 것 같아요.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초등학교에 비판쳤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요? 우리 애가 저렇게 가족관계인 사람과 바람을 핀 선생 아래에 있다니. 그걸 어떻게 두고 보겠어요. 당장 그만두게 하죠. 학교장은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에 대해 조사 중이니 그때까지 차분히 기다려 주십시오. 게시글 작성자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작성하셨다면 법적인 조치가 가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서 바로 그 학교 교장실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이 그 게시글에 쓰신 분이 맞다는 말입니까? 왜 그런 충격적인 글을 학교 게시판에 써서 이 난리가 나게 하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제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저는 바로 이수지 선생이 바람핀 남편의 아내입니다. 시댁에서 그 여자는 저를 형님이라고 불며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는데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5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어요. 제 말에 너무 놀라셨지만 이내 차를 내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차를 드시고 진정하세요.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그 일이 사실이어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실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일단 그 글은 게시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전 정말 이수지 선생이 그렇게까지 부도덕한지 미처 몰랐군요. 쓰신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라 바로 이수지 선생에게 물었을 때 아니라고 어떤 미친 여자가 허황된 글을 쓴 것이라고 저에게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사실을 알게 되었군요. 저도 성인이 된 아들과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선생을 우리 학교에 둘 수는 없죠. 제 나름대로 처리해 볼 것이니 걱정 마시고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교장 선생님은 말이 통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동서가 우리 집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습니다. 내가 재석 오빠랑 정리해준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서로 없던 일로 해놓고선 우리 학교에 투서를 넣어요? 형님 덕분에 나 오늘 학교에서 잘렸다고요.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진짜 끝까지 가보자는 건가요? 학교에서 잘리고 남편한테 이혼까지 당하면 다 당신 때문이야. 형님, 너는 내가 이혼하고 네 남편이랑 다시 만나길 바라는 거니? 네 남편은 지금도 나 없이 못 산다고 질척거리는 걸 그것도 모르고 어디 바라던 대로 네 남편 채 가서 한번 살아볼까? 늘 생글거리면서 웃던 동서가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싸우는 아주머니도 이보다 험악하게 나오지는 않을 텐데 이것이 동서의 본 모습일까요? 학교는 보수적이고 도덕적인 조직입니다. 동서의 불륜 행위가 조직이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이를 징계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학교장은 제가 학교를 찾아간 다다음 날 징계위원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조항을 근거로 동서는 해임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죠. 그것도 선생님과 학생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아주 불명예스럽게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사필기정이라고 하는 거겠죠. 당연한 결과야. 학교 선생이라는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남편의 형을 건드려? 내 앞에서 가증스럽게 셀셀 웃던 네가 이제야 남의 남자 뺏는 여자답게 구는구나. 어디 네 마음대로 해보렴. 나도 남의 남편 한번 뺏어볼까 싶은 마음이 드네. 누가 봐도 내가 동서보다 예쁘게 생겼잖아.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화가 나서 마구 내뱉고 말았어요. 동서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는 현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 이날까지 평범하게 사랑하고 연애해온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뱉은 말처럼 정말 그렇게 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상처 준 동서와 남편에게 복수를 이것으로 끝내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도 정말 못된 여자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서방님까지 이 시궁창에 끌어들였으니까요. 전 다음날 아침 일찍 서방님을 근처 공원에서 급히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고 했어요. 서방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동서가 자기 형과 짐승처럼 뒹굴었던 사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방님은 제 얘기를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아악하고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서 뛰쳐나갔습니다. 한참을 공원에서 뛰고 소리 지르던 서방님은 얼마 뒤 평소처럼 냉정한 모습으로 제가 앉아있는 벤치로 왔습니다. 서방님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저 자존심샘 남자는 지금 얼마나 그들이 미울까요? 수십 일이 지난 저도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형수님이 없는 사실을 이 아침까지 저한테 하실 분도 아니고 사실이겠죠? 언제부터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진짜 내 형이, 내 아내가 그러는 게 맞습니까? 정말 미안해요. 나만 알고 끝내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남편이 동서와 계속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네요. 동서는 남편이 섹스 파트너였을 뿐이라고 하지만 제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도 둘은 만나는 것 같아서 서방님에게도 알려야 했어요. 당연하죠, 형수님. 진작 저에게 말했어야 했어요. 아내가 그런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전 단 하루도 같이 살지 않았어요. 지극정성으로 날 챙겨주길래 여자로서 그리 사랑하지 않았지만 결혼까지 왔는데 감히 지가 나를 배신해? 나도 서방님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형이 저한테 4년을 쫓아다녔고요. 그래서 겨우 연애하고 결혼까지 허락해준 건데 그 못난 상판떼기로 그것도 동서와 바람이라니 말이 되냐고요. 서방님은 이제 저의 전우와 같았습니다. 우린 같은 상처를 입은 동지와 같이 서로를 누구보다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었어요. 전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어깨를 빌려서 마음껏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서방님도
그런 저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에게는 미안하지만 저와 같은 입장으로 싸워주는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하고 덜 외로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밤에 깨지 않고 쭉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밤에 남편은 술에 떡이 돼서 집에 들어와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야. 일어나. 지각하겠어. 너 말이야.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다니는 거니? 그냥 조용히 수지와 내 사랑을 인정하고 쿨하게 물러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지난주에 수지가 다니는 학교에 불륜을 폭로하고 수지가 해임됐다는데 진짜 네 짓이야? 넌 남편으로서 나를 배신해놓고 계속 동서편을 드는구나. 왜? 이제 난 아내로서 존중하지도 않을 거야? 나랑 이혼할 거니? 이혼?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자. 수지가 내 동생이랑 헤어질 수 없다고 하면서 나도 당신이랑 헤어지지 말고 이대로 살자고 해서 진짜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정말 한재석, 너 미쳤구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혼? 그래, 우리 이혼하자. 근데 그거 알아? 이제 당신 동생도 알게 되었다고. 동서 뜻대로는 안 돼. 뭐? 내 동생도 이 일을 알게 되었다고? 남편은 너무 놀라서 동생에게 전화를 걸고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진짜 이혼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못한 게 등신 같았어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바람이 들통난 지금도 아내인 제 심정은 무시한 채로 계속 저 불륜녀마 걱정하고 신경 쓰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다음날 저녁에 서방님은 잔뜩 술에 취한 채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수님, 지금 내가 속 터놓고 얘기할 때가 형수님밖에 없네요. 나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배신감 때문에 회사에서 일도 손에 안 잡혀요. 서방님은 저에게 얘기를 듣고 간 날 바로 동서에게 너와 살 이유가 없다면서 이혼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똑부러진 성격만큼이나 너무나 일찍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행동을 취하니까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해지기도 하고 쿨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바람을 먼저 알아챈 건 저인데 남편에게 말하고 다음 동서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방님에게 말하기까지 한 달 가까이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했거든요. 이런 제 자신이 정말 찌질하고 싫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흐트러짐 없는 서방님이 걱정되어 서방님이 있다고 한 술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술집 바에 혼자 앉아서 양주 한 병을 거의 비우고 있는 서방님을 발견하고 조용히 그 옆에 앉았어요. 어제 형하고도 얘기했습니다. 형은 제 아내와 헤어질 수 없다고 하네요. 지금 형에겐 저는 친동생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남편일 뿐이더군요. 형수님, 저는 아내보다 형한테 더 배신감이 듭니다. 그리고 형도 아내도 모두 잃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말없이 양주를 따라서 연거푸 2잔을 들이켰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양주로 식도가 타고 타들어가는 기분을 느끼면서 말했어요. 알죠. 너무나요. 이제 남편에게 서방님과 난 안중에도 없고 동서만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결국 어제 저한테 그러더군요. 저와 이혼하고 동서를 택하겠다고. 바람핀 것도 용서하기 힘든데 그렇게 나오는 남편이 더 용서하기가 힘들어요. 서방님, 우리가 그동안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못난 것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요? 제가 웃긴 얘기 하나 할까요? 상견례 자리에서 형수님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눈부셨어요. 왜 저런 멋진 여자가 우리 형과 결혼하려고 하는 걸까 의아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은 형의 순정을 믿고 그곳에 인생을 거는 느낌이었죠. 그 모습이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안 됐기도 하고 그때 저도 지금 아내와 연애할 때였어요. 제 이상형의 여자애는 못 미치지만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저만 바라볼 것 같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믿고 마음을 열었던 것이었는데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던 여자가 내 형과 그 집까지 했다니. 전 헛똑똑이었어요. 세상 이렇게 머저리 같은 새끼가 없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아요. 아니요, 서방님. 우린 잘못이 없어요. 그런 저질인 인간들 때문에 우리 자존감이 깨질 필요가 없다고요. 정신 차려요. 우리는 정말 그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배우자가 바람펴서 마땅한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정말. 전 서방님의 어깨에 기대어 또 울고야 말았습니다. 서방님의 마음, 이야기 모두가 제가 했던 것들이라서 그걸 보고 나니 꼭 저 같아서 너무 바보 같고 연민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서방님은 자기 어깨에 기대 울고 있는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서방님은 제 입술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제가 미쳤나 봐요. 지금 형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니까요. 하마터면 저도 술김에 취했고 쓸쓸했고 게다가 서방님은 잘생긴 훈남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남편의 동생인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술집에서 나와 서방님을 택시에 태워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재웠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남편이 지르는 소리에 저는 잠을 깼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이가 왜 우리 집에서 자고 있어? 너네 둘이 설마... 저는 눈을 비비고 나와서 남편에게 태어난 척 얘기했습니다. 너랑 동서처럼 그랬을까봐? 웃기지 마.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서방님이 많이 취해서 우리 집에 재웠을 뿐이야. 그러게 말이죠. 참나. 형수, 나 목마른데 물 한 잔만요. 전 서방님에게 꿀을 탄 찬물 한 컵을 바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번갈아 보며 어이없다는 듯 기분 나빠하는 남편을 보니 한편으로 고세했어요. 서방님은 간밤의 과음 때문에 컨디션이 아주 나빠 보였습니다. 북엇국을 끓여서 계란말이와 소시지 볶음을 후딱 해서는 아침상을 차려뒀어요. 남편은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이 투명인간 취급을 하며 서방님만 식탁으로 불렀습니다. 서방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라면서 이렇게 맛있는 아침을 매일 먹고 싶다고 말하며 정말 코를 박고 맛있게 먹었어요. 남편은 그런 우리를 보고 기분 나쁘다는 듯이 쿵쾅거리며 집을 나가버렸고요. 입장 바꿔 보니 조금은 남편과 동서의 기분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닥인 인간들과 똑같은 사람이고 싶지 않다는 반발심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서방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 지금 형수 덕에 너무 위안을 받고 좋은데 그냥 우리 당분간 이대로 있을까요? 내 아내랑 형은 저들 욕구대로 움직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덕도 굴레도 모두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일까요? 나 오늘도 퇴근하고 여기로 올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저에게 가장 편한 곳입니다. 서방님은 자기 말을 지키는 남자였어요. 그 뒤로 서방님은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 집에 와서 제가 차려주는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이야기를 하다가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은 서방님이 우리 집에 오가는 것에 경계심이 들었는지 저녁마다 꼬박꼬박 일찍 들어와서 편의점에서 사온 사발면과 맥주를 먹다가 안방에서 잠이 드는 겁니다. 한재서, 우리 이혼하기로 한 거 잊었니? 어떻게 하려고? 왜 전처럼 우리 집에서 그냥 지내는 건데? 몰라. 수지도 요즘 만나자고 해도 맨날 미루고. 근데 제이, 저 녀석 언제까지 우리 집에 오게 할 거야? 도대체 너네 왜 이러는 거냐? 몰라서 물어? 서방님은 너 때문에 상처 입은 거야. 나도 그런 서방님 불쌍해서 그냥 못 두겠어. 밥도 해주고 보살펴주다가 보낼 거야. 남편은 제 말에 질투를 하다가 집 밖으로 나가서 캔맥주 한 상자를 사들고 와서 밤새 퍼마셨습니다. 서방님과 저 그리고 남편까지 이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저도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토요일 오전인데 서방님은 출근하지 않고 우리 집에서 책을 보고 있었고, 그때 동서는 시모를 모시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어머님, 이것 좀 보세요. 제 말이 맞죠? 형님이 내 남편을 꼬드겨서 이렇게 딴 살림 차리고 있는 것 좀 보시라고요. 시모까지 오셔서 이 광경을 보시니 전 민망하고 당황스러워져서 경직되고 말았어요. 그런 제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서방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아니, 첫째야, 이게 무슨 일이냐? 다른 사람도 아닌 제이 네가 왜 형수랑 같이 있는 게야? 어머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건진 모르겠지만 오해세요. 전 저 여자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집을 나왔고 형수랑 같이 있는 것이 좋아서 이 집에 있는 것뿐이에요. 저 걸레 같은 여자나 형과는 다르다고요. 나랑 미정 씨는. 뭐? 미정 씨? 그리고 뭐가 달라? 같이 집에서 부부처럼 살고 있잖아. 아이고 어지러워라. 이게 무슨 상황인지 난 당체 모르겠네. 형이랑 둘째가 뭐? 참 어이가 없네. 동서 지금 어머님께 너네들 한 짓 얘기도 안 드리고 나랑 서방님 관계 오해해서 여기까지 모시고 온 거니? 어머님, 저 동서가요. 내 남편이랑 둘이 옛날에 사귀었대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저 둘이 러브호텔 다니면서 그 집까지. 차마 시모와 서방님 앞에서 그 둘이 잠자리에 있다고까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아주버님하고 그런 건 없던 일로 할 거예요, 어머님. 그냥 잠깐 미쳐서 그런 거니까 봐주세요. 네? 그때 남편이 방에서 나와서 동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 남편은 동서의 뺨을 한 대 때리고서는 분노해서 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수지 너 또 옛날처럼 나를 버릴 거니? 난 너한테 다 주었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우리가 그냥 잠깐 미친 거라고? 배신감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동서는 얻어맞은 뺨을 손으로 만지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서방님은 동서에게 다가갔어요. 전 동서를 달래주려고 한 줄 알았죠. 하지만 잘 들어도 당신과 형한테 복수하는 마음 아니고 진심으로 미정씨가 좋아졌어. 여기에서 잠이 들고 미정씨가 차려주는 밥 먹는 일상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 단지 그것뿐이야. 너처럼 내 형과 그 집부터 아는 그런 연놈들과 나랑 미정씨는 다르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네. 이제 너와 같은 집에 사는 일은 없을 거야. 빠른 시일 내로 이혼하자. 그리고 서방님은 내 손을 잡고 집을 나갔습니다. 우리 집에서 망연자실해하는 시모와 울고불고 있는 동서를 남겨두고서요. 서방님은 한다면 하는 남자였습니다. 동서와 빠르게 이혼을 했고 둘이 살던 집은 어차피 서방님이 해오신 집이었기 때문에 동서는 자기 물건만 트렁크에 싸서 집을 나가야 했어요. 그럼 저희 부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전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확실하게 얘기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입니다. 자기야, 정말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내가 그동안 정말 미쳤었다. 원래 난 수지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걸 알았을 때도 걔랑 그런 관계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 근데 그년이 동생 없을 때마다 전등을 고쳐달라고 커튼을 달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나를 자꾸 집으로 끌어들이더라. 그렇게 자주 드나들다가 술을 한잔하고 어쩌다 그렇게까지 가게 된 거야. 그때는 철없이 첫사랑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찾는 거라고 착각했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 그녀는 그냥 남자가 고파서 나를 찾았던 거였어. 바보같이 그때 왜 나는 몰랐을까. 제 이놈이 우리 집에서 너랑 다정하게 지내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알겠더라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너라는 걸. 질투심에 속이 까맣게 타는 것만 같았어. 그래서 너한테 더 미안해. 내가 바람나 있는 동안 넌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미정아,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나 앞으로 살면서 너한테 다 갚을게. 서방님과 이혼한 후 동서 아니 이수지 그녀는 내 남편밖에 없다고 생각했는지 계속 전화하고 잡으려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모습에 더 진저리 쳤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저에게 돌아온 남편을 보니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방님은 동서와 이혼한 뒤에
남편이 있는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을 멈췄습니다. 대신 시간이 날 때마다 저에게 저녁을 같이 먹자면서 맛집을 데려가거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영락없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솔직히 서방님이 그저 위안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남자로 보이고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남편은 이제 제 안중에 없습니다. 옆에 두고 싶은 남자는 서방님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음대로 움직이기에는 이건 너무 콩가루잖아요. 남편과 이혼하게 된다면 아예 그 집과 연을 끊어야 하지 않을까요? 미정 씨, 형이랑 이혼하면 되잖아요. 난 이미 형과 전처럼 지내지 못해요. 지금 나랑 당장 결혼하자고 보채지 않아요. 그냥 이혼남 이혼녀로 싱글로서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서방님과 달리 저는 마음이 딱 서지를 않습니다. 우리 친정에는 어떻게 이혼을 설명하고 지금 만나는 서방님을 부모님께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 거죠? 시모는 저에게 아직도 연락해서 타이르십니다. 둘째 내가 이혼한 마당에 너네까지 그럴 필요야 있겠니? 재석이가 한번 크게 실수한 거라고 덮어줄 수는 없을까? 그 요망한 둘째가 우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말았구나. 전 지금도 아침마다 협의 이혼 신고서를 매만지면서 남편과 이혼해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혼하지 않는다면 남편과 전처럼 살 수 있을지, 이미 내 마음에 들어온 서방님을 다시 가족으로 볼 수는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해도 문제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아이도 없고 직장 다니면서 저는 이전처럼 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혼하고 난 뒤에 다가오는 서방님을 거부하고 시댁과의 연을 완전히 끊을 수 있을지 그것 또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쓰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 문제를 같이 상의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평소에 여기에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댓글도 같이 보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달아주시고 그중에는 정말 현명한 조언도 보이던걸요. 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제 사연을 오픈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곡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해야 할까요? 만약 이혼한다면 서방님이었던 제이 씨와는 도대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급한 저에게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전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 끝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선배님들. 저는 지금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제 사연을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고 살아왔던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언젠간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고요. 자신이 나쁜 부모님과 나쁜 가정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절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자신이 그런 좋지 못한 부모님과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더욱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낳은 자식은 이런 고통 안 받고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절실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저는 단연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요즘 말로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술집 여자였죠. 그러다가 저희 아빠를 만나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되었죠. 물론 그 결혼조차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빠는 집이 어느 정도 잘 사는 편이었고 그에 반해서 엄마는 집이 못 사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술집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는데 마침 생각지도 못한 아이였던 제가 생긴 김에 엄마는 아빠를 통해서 조금 편하게 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돈을 줄 테니 애를 지우라고 하는 아빠한테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빠가 다니는 회사는 물론이고 아빠의 집까지 찾아가서 전부 이야기하겠다고 협박을 했다고 했어요. 그의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엄마와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결혼을 한 상황에서 그 자식인 제가 이뻐 보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 저랑 놀아주세요. 동화책 읽어주면 안 돼요? 윤희야, 엄마 바쁘잖아. 거실에 가 있어라.
아빠, 그럼 아빠가 읽어주면 안 돼요? 아빠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하는데. 윤희 혼자 읽으렴? 나 글씨를 모르는데. 얼른 가. 아빠도 피곤해. 아빠는 엄마와 결혼한 이후로 맨날 술만 먹었고, 엄마는 아빠가 붙이는 돈으로 옷을 사고 가방을 사고 사치를 부리다가 돈이 부족할 때면 다시 술집에 나가서 일을 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는 저는 몇 날 며칠을 젖 한 번 못 먹고 굶기가 일쑤였나 봅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 집 근처에 살던 착한 아주머니가 저를 돌봐주신 덕택에 다행히 죽지 않고는 살게 되었죠. 하지만 한 살 한 살 더 커갈수록 아주머니도 아주머니 자식이 있는 상황에서 저를 정말 친자식처럼 돌봐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유치원에 다니는 나이부터는 거의 집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 엄마도 아빠도 애초에 저를 본체만 채 했습니다. 설마 엄마와 아빠가 저를 미워할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 저에게 냉랭한 엄마와 아빠에게 다가가서 놀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밥을 달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큰 소리를 치면서 늘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요. 전 차기 식어서 굳은 밥과 라면 국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집안에 있기 싫어서 놀이터에서 모래장난을 하거나 그네를 타며 놀았죠. 하지만 언젠가부터 놀이터는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조금만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놀아도 금세 부모님이 달려와서는 애가 저녁도 안 먹고 아직까지 놀이터에 있어? 얼른 따라와! 하면서 집으로 끌려가고는 했는데 저는 저녁이 아니라 밤 늦게까지 밖에 있어도 엄마든 아빠든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았거든요. 어린 마음에도 그게 너무 서럽고 속상했습니다. 저도 엄마와 아빠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고 걱정받고 싶었는데 어느 날은 늦게 들어가면 걱정해줄까 싶어서 일부러 다리 뜨고도 한참 있다가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코를 골면서 거실에서 자고 있고 엄마도 이미 방에서 자기 이부자리만 깐 채 잠을 자고 있었죠. 제가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제 기억상 엄마와 아빠에게 받은 하대가 남아있기도 해서 그렇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무렵 술에 잔뜩 취한 아빠가 저를 붙잡고는 네 엄마랑 너만 아니었어도 난 지금보다 훨씬 더 성공해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모든 것들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 날은 학교에도 가기 싫어서 교복을 입고 학교 가는 척을 하며 동네를 떠돌았습니다. 이미 초등학생 때부터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버리고 있었지만 중학생 그날 아빠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시점으로 저는 점점 더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건 일찍 들어가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평소 엄마와 아빠의 태도를 보면 제가 집에 없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학교가 끝나고서도 친구랑 시간을 보내다 오거나 아니면 일부러 학교 도서관에서 끝까지 남아서 공부를 하다가 밤이 될 쯤에 집에 가고는 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놀 순 없었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낳아놓은 자식이라 엄마와 아빠는 몇천 원씩 돈을 주고는 했지만 그거로는 필기구와 공책 몇 개 사는 걸로 전부 끝이 났습니다. 뭐? 아니 어린 게 벌써부터 무슨 돈을 쓸 데가 있다고 돈을 달래니? 엄마가 준 돈으로는 수학여행 못 가요. 돈이 더 필요해요. 수학여행? 그거 꼭 가야 하니? 못하러 가. 그냥 공부나 하지. 정 가고 싶으면 네 아빠한테 가서 달라 해라. 아빠는 안 줄 텐데. 언제는 한번 학교 수학여행 비용이 모자라서 계속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에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욕만 잔뜩 먹은 기억도 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받기는커녕 고대하던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게 돈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나마 다행히 함께 놀던 친구들이 착해서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은 학교가 전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저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만약에 친구들까지 별로 좋지 않았다면 정말 완전히 탈선을 해서 나쁜 길로 빠졌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가지 않았습니다. 속편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엄마와 아빠와 살고 있는 집에 있기 싫었고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혼자 독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제가 고등학교에 가는지 안 가는지 관심도 없었기에 저는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주변을 돌아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끼케야 17살이 된 여자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평소 저희 집 사정을 다 알고 있던 가게 아주머니가 마침 아르바이트생이 곧 그만둔다며 저에게 알바를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했어요. 덕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에서 저도 제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었죠. 아이고, 아르바이트가 처음인데 어쩜 이렇게 싹싹하게 잘해? 내가 그때 우리 윤희한테 이야기해보길 잘했네. 가게 아주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한평생 엄마와 아빠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칭찬을 아주머니에게는 수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지만 아주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조금 힘들어하시면 아르바이트 비용과 상관없이 원래 정해져 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늦게까지 일을 하기도 했죠. 윤희한텐 내가 너무 고맙네. 돈도 많이 못 챙겨주는데 나 때문에 늦게까지 일해주고 말이야. 아니에요. 어차피 집에 가봤자 할 일도 없고요. 전 집보다 여기 있는 게 더 편해요. 사실 빨리 가면 갈수록 엄마와 아빠를 더 많이 봐야 했으니 가게에 남아있는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그런 제 속사정은 모르셨지만 제게 먹을 것도 챙겨주고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 비용을 더 넣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빠른 시간 내에 집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 가게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아주머니, 저 다음 달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돈도 많이 모았고 너무 즐거웠어요. 가게에서 일하면서 정이 더 들었는데 다음 달까지만 일한다니 너무 아쉽네. 그래, 이제 뭐 하게? 서울로 가보려고 해요. 거기서 좀 더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고 아예 서울에서 자리 잡을 준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어린데 아주 기특하네. 그래, 윤희 너는 분명 서울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마지막까지 아주머니의 응원을 받으며 저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모은 돈으로는 당장 서울에 작은 방 하나 잡기도 어려웠지만 일단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정말 사정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곳에 있기에는 더 이상 하루라도 엄마와 아빠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가기 전날 미리 엄마 아빠 몰래 짐을 싸두고 두 분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써놓았죠. 엄마, 아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후로 저와 엄마 아빠의 연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할 필요 없고 저도 엄마 아빠 생각 안 할 겁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미리 엄마 아빠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제가 돈을 모아둔 걸 알고 있으면 돈을 달라고 할 것 같아서였죠. 그래서 두 분이 잠들었을 때 캐리어를 한 품에 가득 안고 조용히 신발을 신은 채 집을 나섰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집을 말이죠. 기차를 타러 가는데 가슴이 엄청 뛰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멀리 가보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고 심지어 아예 집을 떠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정말
나 혼자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도 있었고, 뭐 한편으로는 아예 새로운 환경에 가는 거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죠. 예상했던 대로 제 몸 하나 누일 곳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모텔을 전전하며 며칠씩 숙박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과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에 그 정도 힘든 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다는 건 고향과 비슷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일자리 개수 자체가 고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기에 저는 생각보다 쉽게 나이와 상관없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급도 더 좋았죠. 그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2년간 온갖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해봤습니다. 어떤 때는 아르바이트마다 너무 짧은 시간씩만 구해서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5개를 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한 곳에서 9시간씩 근무하는 거랑 5곳을 돌아다니면서 9시간씩 근무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진짜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윤희 씨 괜찮아? 요즘 너무 얼굴이 상했는데 일을 무리해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거 옮기면 되죠?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괜찮습니다였어요. 괜찮지 않은 시기였지만 그 말을 하면서 버텼던 시기였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20살이 되고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작은 회사에 이력서를 넣거나 했는데 제가 이력서에 그동안 했던 아르바이트 경험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독특하다고 여긴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윤희 씨, 오늘 3시 면접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고 최선을 다해 저란 사람을 보여주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직장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윤희 씨는 연애 안 해? 아, 연애요? 전 그냥 돈 버는 게 더 좋아서요. 그래? 거참 특이하네. 얼굴도 이쁘장하게 생기고 나이도 젊은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만나? 젊을 때 만나봐야지. 사실상 중학교 때 있었던 친구들을 제외하고 회사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쌓는 인간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다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업무 관련해서 실수를 해도 늘 사근사근 알려줬고 퇴근 후 직원들끼리 맥주라도 한잔하는 날이면 꼭 저를 챙길 정도로 잘 대해줬습니다. 그런 회사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연애는 안 하냐는 이야기였어요. 윤희 씨는 연애 안 해? 혹시 비혼주의 그런 건 아니지? 저번에 보니까 소개도 잘 안 받는 것 같던데. 저 아직 돈 버는 게 더 좋아서요. 아무래도 연애하고 그러면 돈이 많이 깨지잖아요. 그건 그렇지. 그래도 어릴 때 연애해야 좋은 사람도 알아보는 눈이 생기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도 연애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전염이 된 건지 뭔지 괜히 연애가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도 느끼게 되었고요. 저녁에 퇴근하고 차게 식은 바닥에 불이 꺼져 있는 방 안에 들어서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보호소에서 버려진 개를 입양해서 기를까 하고 생각을 해봤지만 제 벌이도 넉넉지 않고 무엇보다도 제가 회사에 가 있는 사이 혼자서 방에 있어야 할 강아지가 너무 불쌍해서 키우지도 못했죠. 아무리 제가 외롭다지만 제 외로움으로 다른 생명을 힘들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회사 사람들과 저녁 시간마다 어울리고 있어도 사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만났다 보니까 정말 친구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에 와서는 변변찮은 친구 하나 없어서 주말 같은 때 편하게 불러서 커피 한잔 할 사람도 없었으니 외로움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2살 위 친하게 지내던 직원이 한 명 있었는데 언젠가 너무 힘들어서 이런 대략적인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가정 환경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 했고 그냥
일찍이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해야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외롭더라. 이런 식으로요. 마침 그분도 지방에서 오래 살다가 돈을 벌려고 서울에 올라온 케이스였습니다. 나도 그 기분 잘 알지. 윤희 씨, 친구고 가족이고 다 지방에 있는데 나만 다른 지역으로 홀로 외딴 섬처럼 떨어져 있는 거? 하루 이틀이야 견디지만 그거 계속되면 너무 힘들더라. 특히나 일할 때 너무 짜증나고 지쳐 있는데 집에 가도 나 반겨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약속 잡고 만날 사람도 없을 때 그 비참함은 안 느껴본 사람들은 절대 모를걸?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한 건데 너무 공감을 해주고 제 입장에서 겪어본 감정들을 그분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 속이 풀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윤희 씨는 나보다 더 일찍 왔으니까 더 그렇겠다. 그러면 혹시 윤희 씨, 내가 모임 하나 소개해 줄까? 나도 원래 거기 다녔다가 일 바빠지고 그러면서 못 가고 있는데 다 윤희 씨랑 내 나이대의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친구 사귀기는 딱 좋을 거야. 많아봐야 30대 초반이니까 그냥 뭐 오빠 언니 하면서 지내도 되고. 낯을 가리는 성격이라 직원분 말에 혹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막상 가서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지, 괜히 저를 소개시켜준 직원분만 욕을 먹는 건 아닐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처럼 살고 싶진 않았기에 그 도움을 감사히 받아서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임에 나갔던 첫날, 저는 어떤 남자에게 첫눈에 반하게 됩니다. 저보다 8살이 많고 저희 회사 근처에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죠. 아, 이분이 네가 말한 윤희 씨구나. 반가워요. 임지훈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딱히 이상형 같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진짜 가슴이 뛰는 게 무엇인지 처음 알았을 정도로 얼굴을 보자마자 어찌할 바를 모르게 숨이 막혔습니다. 게다가 모임을 다니면서 알게 된 그 남자는 너무 친절하기까지 했죠. 제가 모임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적응하는 걸 도와주려고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모임 자체가 만들어진 지 조금 되었다 보니까 저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자연스럽게 원래 친했던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남자는 늘 잊지 않고 윤희 씨, 재밌어요? 라는 식으로 말을 걸며 남들보다 저를 더 챙겨주려고 했었습니다. 얼굴도 제 스타일이었는데 성격까지 그렇게 착하니 더욱 안 반할래야 안 반할 수가 없었죠. 정말 말 그대로 한 번에 훅 빠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모임에 나간 지 딱 2달 만에 남자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남자가 먼저 고백을 한 덕택이었죠. 모임 사람들이 장난스런 야유를 하면서 오래 가라고 하는데 부끄러우면서도 아, 나도 이제 남자친구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더군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있던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게 너무 꿈만 같았습니다. 남자는 연애를 할 때는 더욱더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먼저 예약을 해서 데려가주고 제가 잠깐이라도 눈길을 준 것이 있으면 다음날 깜짝 선물이라며 사다 주고는 했어요. 천년인데 정말 이렇게 운이 좋아도 되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처음 연애를 하는 것이긴 해도 정말 이 사람이라면 결혼까지 해도 될 거라고 마음이 갔죠. 윤희 씨, 우리 좀 연애하다가 결혼할까요? 어때요? 정말요? 나는 좋아요. 때마침 남자친구가 먼저 저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정말 그날 길거리에서 부끄럽게도 엉엉 울었어요. 당연히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요. 기꺼운 마음으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저는 더욱더 남자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제 결혼까지 며칠 남았네 하고 살 정도로
그때 저는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야, 여기 강윤이라는 애 어딨어? 웬 모르는 여자 5명이서 저희 회사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를 찾았죠. 얼떨결에 일어나서는 제가 강윤희인데요? 라고 하자마자 여자 중 한 명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뜯었습니다. 진짜 회사가 아수라장이었어요. 저는 소리를 지르고 이를 지켜보던 직원들은 저와 여자를 떼어놓기 위해서 말리고 온갖 난장판이 되고 나서야 간신히 저는 여자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 여전히 저를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여자들에게 물었죠.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예요? 너 임지훈이라고 알지? 임지훈이요? 그 사람은 왜... 기가 막혀. 얘 모르는 척하는 것 좀 봐라. 딱 보니 견적 나오네. 그 새끼 내 남편이야. 뭐라고요?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라고. 우리 애가 몇 살인지는 아니? 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남자친구의 이름을 얘기하는 여자를 보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지.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전 다시 한번 아내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혔고 제가 계속해서 몰랐다고 하자 이 여자도 제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싶었는지 놓아주더라고요. 그렇게 그 후의 이야기는 회사에서 이 상태로 들을 만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고 여자들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듣게 된 이야기는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일단 가장 먼저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은 여자가 제 남자친구의 아내였고 같이 온 여자 4명은 그 아내의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내는 절 쏘아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 자식이 언젠가부터 외박이 잦더라고. 골프 약속이 있다나 뭐라나 친구들이랑 여행을 간다고 하질 않나. 그래서 뒤를 쫓아가 봤더니 어떤 젊은 년이랑 희희낙낙거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날 속이고 무려 1년을. 기가 막혀서 뭐. 죄송하지만 전 정말 몰랐습니다. 아이가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저한테 싱글이라고 속여왔어요. 제가 알았다면 가정 파탄 내는 그런 짓은 절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제가 당한 충격도 만만치 않았지만 일단 전 사과부터 드렸습니다. 솔직히 아내와 아이는커녕 그냥 다른 여자가 있을 거라고 자체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항변을 하고자 구구절절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언제 사귀었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정말 전혀 존재를 몰랐다고 나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지만 아내인 당신 입장에서 힘들고 슬플 것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 의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미안하다고. 하지만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야, 어떻게 유부남인 걸 모를 수가 있니? 내 남편은 네가 이미 다 알고 있었대. 알면서도 접근하고 꼬셨대. 몸으로 덤비기까지 해서 자기가 어쩔 수가 없었다는데? 너 끝까지 거짓말할 거니? 경찰서 가보고 싶어? 전 정말 억울해요. 제가 작정하고 꼬셨다면 전 정말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자는 절대 믿지 않았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남자친구가 이미 제가 꼬셨다는 이야기를 단단히 해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회사 내에서도 제가 안에 있는 유부남을 꼬셨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돌아서 더 다닐 수도 없었죠. 모두들 절 향해 수근거렸어요. 맞지? 그 유부남이랑 바람피네. 맞아요. 말도 섞기 싫다니까요. 얼굴은 순하게 생겨가지고
왜 저런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 쟤 때문에 회사 뒤집어졌잖아요. 수근거림은 심해졌고 이건 직장 왕따로 이어졌어요. 절 좋아하고 제게 친절하던 모든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등을 돌렸고 아무도 제게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덕분에 점심시간만 되면 저는 회사 화장실에서 메일을 울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어이 예상하던 일이 터졌어요. 상사가 절 부르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아무래도 윤희 씨가 회사를 나가주는 게 좋겠어. 지금 윤희 씨가 일으킨 소란 때문에 회사가 난리잖아. 윤희 씨도 더 다니기엔 많이 괴로울 거야. 미안하지만 이번 달 안으로 정리해줘. 네, 저는 그렇게 결국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며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가득 떠안은 채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 몇 년간은 지옥 같았습니다. 진짜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이었기에 너무 절망스러웠고 잘 다니던 회사에서도 제 잘못이 아닌 일로 거의 도망치듯 나와야 했다는 게 슬펐습니다. 처음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허나 죽어도 제 연락은 받지 않더라고요. 그에 더 화가 나 음성 메시지, 문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떻게 날 속여? 당신 미쳤어? 당신 아내 때문에 나 회사 잘리고 갈 데 없어졌어. 이제 행복하니? 만족해? 너 같은 쓰레기는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야 해. 멀쩡한 사람 바보 만들고 당신 같은 남자는 사회의 악이야. 이 기생충 같은 놈아. 정말 할 수 있는 한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냥 전 여전히 불륜녀라는 누명을 쓰고 나온 여자였고 갈 데도 없었죠. 이 상황에서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사실이,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지독하게 느껴지더군요. 술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속으로 나쁜 생각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강다리로 갈까?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인생인데. 아냐, 그래도 좀 더 살아봐야 해. 하루에도 몇십 번씩 내적 갈등이 휘몰아쳤는데 제가 정말 더 버틸 자신이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주 우연히 서울에서 예전에 저를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주셨던 아줌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것도 대낮에 길거리에서 말이죠. 어? 너 윤희 아니니? 아줌마. 아이고, 윤희 맞구나. 살이 많이 빠져서 몰라봤네. 그간 어떻게 지낸 거야? 아니다. 이러지 말고 우리 근처 카페라도 가서 이야기하자꾸나. 그렇게 저는 아줌마와 카페로 향하게 되었고 그간의 일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나는 여기 서울에 친구 집이 있어서 잠깐 여기서 서울 구경도 할 겸 지내고 있어. 어찌 지냈니? 직장은 다니고 있고? 그게... 한때 제게 잘해주셨던 분이라 그런지 오랜만에 만났지만 불편함은커녕 오히려 고향을 만난 것 같은 편안함이 절로 느껴졌어요. 그래서일까요? 저는 아줌마에게 이런저런 상황을 얘기하다 그만 목을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허나 아줌마는 당황하실 법도 한데 그런 기색 없이 절 끌어안으며 많이 힘들었겠다고 토닥여 주셨고요.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윤희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윤아, 그러지 말고 아줌마 따라가지 않을래? 네? 아줌마 남편이 싫은 직장을 청주로 옮기게 되어서 아줌마도 거기서 칼국수집을 하나 차릴까 하거든. 마침 직원이 필요한데 아줌마랑 같이 일할까? 전 망설일 것도 없이 좋다고, 그저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저 역시 서울살이에 환멸이 날 만큼 나 있었고 여기에 있는 한 배신당했던 기억만 계속 떠오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줌마를 따라 거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아줌마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컸고, 저를 어머니처럼 넉넉히 챙겨주신 아줌마에게 보답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요식업의 세계를 알아가고 터득하게 되었죠. 저와 아줌마가 매일 새벽같이 나와 일을 한 그 성실함 덕분에 저희 칼국수 가게는 점점 더 흥하게 되었어요. 단골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유입되었죠. 아마도 대로변에 있어 목이 좋은지라 잘 되기 좋은 조건이었던 것 같아요. 맛있는 곳은 손님들이 먼저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싸고 맛있는 저희 칼국수집을 알아봐 주신 손님들이 어느새 인터넷에 저희 가게를 홍보해 주시더라고요. 1년 후쯤엔 이제 사람을 4-5명은 써야 가게가 굴러갈 정도로 가게 규모도 커지고 장사도 바빠졌죠. 그즘에 아줌마는 허리가 많이 아프셔서 가게를 자주 나오시지 못했는데 그랬기에 아줌마 대신 제가 2팔 걷어붙이고 가게를 직접 운영해 나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쌓은 가게 운영의 노하우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새벽에 나와 일을 하고 밤 10시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몸은 고단한 삶이었지만 회사에 있을 때보다 훨씬 재밌고 또 마음이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줌마가 저를 부르셨어요. 윤희야, 아줌마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언제까지 내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자꾸 가게 생각이 나서 말이다. 이 가게를 이젠 네가 그냥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니? 네? 제가요? 아줌마의 제안은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이 될지 확신할 수도 없었고 혹시나 직원이 아닌 사장으로 가게를 운영했다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줌마는 천천히 돈을 갚으라면서 제게 가게를 맡기고 싶어 하셨어요. 윤희야, 아줌마에겐 너보다 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없다. 네가 해줬으면 해. 아줌마는 제가 더 말하지 못하도록 의견을 밀어붙이셨어요. 너라면 할 수 있다며 용기도 심어주셨고요. 아직 큰 가게 하나를 맡기엔 젊긴 했지만 제게 맡기고픈 아줌마의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그럼 최선을 다해보겠다 하고 전 가게를 맡게 되었어요. 그 뒤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손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더 신경 쓰면서 음식 맛은 더 높이기 위해 혼자 부엌에 틀어박혀 여러 연구를 해보았죠. 다행히 제가 음식 쪽에 재능이 있었는지 하늘에 운이 닿은 건지 1년쯤 지나자 어엿한 사장으로서 성공적으로 가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요. 이곳에 처음 발을 디딜 때만 해도 그저 서울에서의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무탈하게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바랬는데 이제는 남부럽지 않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잊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오랜만에 아줌마네 집에서 아줌마와 함께 오순도순 가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쯤 제게 뜬금없이 만나는 남자가 없냐 묻더군요. 없죠. 일하느라 바쁘기도 하고 딱히 생각도 없어서요. 이러다 노처녀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럼 윤희야, 혹시 너 선 한번 안 볼래? 아줌마 친구 아들인데 직업도 좋고 아줌마가 한번 만나봤는데 인성도 괜찮더라. 선이요? 선자리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서울에서 한번 크게 호되게 당한 이후론 남자를 기피하다시피 하긴 했어요. 괜히 만나 마음을 주고받다가 상처를 받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줌마가 제게 먼저 선자리를 주선하신 거였어요. 처음엔 망설여졌지만 아줌마는 언제까지나 혼자일 순 없다고 과거는 잊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아줌마에게 약했던 전 이번에도 그냥 알겠다 하곤 아줌마 소원 들어드리는 셈치고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난 남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일단 순수하고 우직한 면이 마음에 들었고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도 좋았어요. 알아가면 갈수록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었죠. 서울에서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불현듯 튀어나와 저를 괴롭히기도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상처마저 따뜻하게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단 말이 있듯 그렇게 저는 이 사람과의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 문제없이 결혼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거였죠.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일터에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새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곳에서는 동네 친구도 좀 사귀고 나름대로 인맥을 좀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날짜가 잡히자마자 저는 운영하던 SNS에 제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근데 얼마 뒤 웬 모르는 계정으로부터 폭탄 같은 메시지를 받았어요. 너 때문에 우리는 이혼을 했는데 너는 결혼을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그 결혼식 내가 다 깽판 치고 너 유부남 꼬신 상간녀인 거 내가 다 알릴 거다. 그 사람은 제 첫 남자친구의 아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얼마나 힘들지는 이해합니다. 순간 가슴이 덜컹했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디를 알고 제가 어찌 사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덜덜 떨다가 일단 예비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했어요. 그러자 예비 남편은 화를 벌컥 내며 무슨 그런 여자가 다 있냐고 자기가 만나겠다 하더라고요. 아니야 자기야, 그러지 마. 혹시 모르잖아. 괜히 불난 집에 기름만 붓는 꼴이면 어떡해. 근데 사실 나 너무 무서워. 이 여자 정말 결혼식에 와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볼게. 만나서 해결을 보든 해야지.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그 남편 말만 듣고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 몇 년을 오해하고 살았는데 그 오해가 지금 우리가 만나 설명한다 해도 풀리겠어? 오히려 반발만 일으킬 거야. 날 더 저주하기만 할 거라고. 어떡하면 좋아? 전 너무 무서웠습니다. 당시에 회사에 찾아와서 제 머리채를 잡았던 것으로 보아 그 여자는 진짜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여자였습니다. 결국 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보다가 아줌마와도 상의하고 예비 남편과도 상의를 해서 긴 문자를 보내었어요. 다시 한번 구구절절하게 설명한 것이었죠. 그쪽 입장에서 내가 상간녀로 보이는 거 정말 다 이해하는데 나는 정말로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애초에 남자 쪽에서 먼저 결혼하자는 이야기도 했었고 사귀자는 고백도 남자 쪽에서 먼저 한 거라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 수 있는 건덕지만 하나 있었어도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이랑 사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지만 진짜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대체 남자가 어떤 식으로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는진 모르겠는데 그 여자는 제가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전제 자체를 아예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냥 제가 상간녀로서 어떻게든 책임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됐나 봅니다. 두고 봐. 내가 네 인생도 똑같이 망하게 해줄 거야. 나만 이러고 살란 법 있니? 너도 똑같이 망가뜨려 줄 거야. 오히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문자가 날아왔죠. 심지어 다음 날엔 제게 마음의 준비해 라는 식의 문자도 보내왔습니다. 이쯤 되니 손과 발이 덜덜 떨려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음식점 운영도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어디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미쳐버리겠습니다. 이게 말이 와전이 된다고 당장 한 다리만 건너도 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이 될 때가 있는데 내 입장에서는 해명을 하겠다고 한 건데 오히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제가 너무나 결백한 상황에서 제 결백을 재차 밝히고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옛날 남자친구의 번호로 다시 연락까지 해보았어요. 제발 당신 전 아내를 말려달라고, 제발 그것만이라도 해달라고 사정까지 했어요. 제가 왜 빌어야 하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라도 해서 사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결혼식 안 올리고 혼인신고만 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신랑 될 사람이 엄청 곱게 자란 외동아들이기도 하고 요새 아무리 식없이 간소하게 혼인신고만 하는 커플이 많다고는 하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까지 착착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를 물을 수도 없어요. 저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처음으로 행복다운 행복을 누리고 드디어 원하는 사람을 만나 결실을 맺으려 하는데 왜 난데없이 과거의 일이 툭 튀어나와 제 발목을 붙잡는 걸까요? 정말 하늘이 무심하단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너무 마음이 심란해 여기에다가라도 사연을 보내봤네요. 부디 신랑과 함께 현명하게 헤쳐나가겠습니다.